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최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 최재숙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참 오랜 공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기 국회가 스타트를 막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도 정해졌어요. 지금 국회의장 후보는 문희상 의원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가 다 아시는 겁니다만 바른미래당 하나,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 자유한국당은 이주영 의원이고 바른미래당은 주승용 의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문희상 의원은 사실상 추대나 마찬가지죠. 단일 후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은 내부에 이제 어떤 경쟁을 거친 거죠. 이주영 의원은 정진석 의원에게 이겼고 주승용 의원은 정병국 의원에게 이제 이겨서 이제 부의장이 됐는데, 지금 말씀처럼 5월 29일까지가 전반기, 상반기 국회의장단이 임기였는데 꽤 오래됐죠. 거의 50일 다 됐죠. 지금 47, 8일인가 50 며칠 이렇게 됐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국회의장단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또 내부적으로 상당한 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상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상임위원도 그렇고 일단 국회 하반기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벌써 꽤 지났잖아요. 오늘이 한 달 아닙니까? 6.13 지방선거였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국회가 공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국회도 그랬고 5월 국회도 그렇고 하여튼 언제부턴가 우리 국회는 그냥 개점휴업이 사실 국회의 임무인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의장단은 구성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국회가 고만한 듯 싸우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산적한 게 많아요. 여야가 상당히 대립한 쟁점도 많고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일단 구성이 될 테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곧 선출된 의장단에게 좀 기대하는 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선출하기 전에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대국민에게 잘못했다라는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요, 5월 24일 날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반기 국회는 두 가지 아주 핵심적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좀 이런 식으로 방치해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규제개혁과를 포함해서 혁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반성해야 돼요. 지난 정권 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해서 규제프리존법, 이 경제 혁신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반성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하튼 간에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초당적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과제를 있어요. 물론 이제 안에 여러 가지 대법관 청문회라든지 다른 이제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있겠지만 저는 핵심적 사항은 경제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구성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육선의 문희상 의원이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맡아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 노고에 높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부여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뒤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호소로 첫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무신분립입니다. 국회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국회는 지리멸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모든 나라는 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국회뿐입니다. 의회주의자 두 전직 대통령의 가르침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정치를 합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경쟁 무대입니다. 대결과 갈등에 빠져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누구든 민심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역사의 고비마다 나섰던 국민이 선거와 혁명을 통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골 서늘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대 총선 결과 다당제의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집주인인 국민이 만든 설계도에 따라 일꾼인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인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써진 영화 시나리오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봉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권 1년 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정권 2년 차에도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요구할 건 요구하되 내줄 것은 내주는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 왜 협치.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여? 문희상 이제 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 각오를 지금 밝히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일단 뭐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뭐 예상했던 이야기고 분명히 저희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까?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뭐 지금 문희상 의장이 다 얘기했어요.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다당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국정 운영은 이제 협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얘기죠. 지금까지는 국회의 계절이 아니라 거의 국회 부재 상태였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지난 6.13 선거 때 혹독하게 내려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어떻게 보면 공백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공백이 입법부의 부재로 연결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참패였지만 사실상 국회의 참패였다. 국회의 그 패배였다라고 보여져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YSDJ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 하지만 장애투쟁의 시대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애투쟁이라는 거는 과거 민주대 반민주 때 야당이 도저히 그 집권 여당, 거대한 군부 세력에 저항할 힘이 없을 때 했던 사실 마지막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요. 국회 안에서 하는 게 맞고 뭐 그런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국회는 또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뭐 적폐청산이 이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지금 지난 정권의 뭐 이른바 적폐 같은 것들이 지금도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최근에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도 했고 개혁규제위원회를 취소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도화라든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법안 모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이제는 그만 좀 정말 이 서로를 비판하고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한 우리 국회의 적대적 공정이란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비판하고 견제하되 기본적인 민생 법안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손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5분의 3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쟁점 법안 같은 거 이런 것도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 이 한마디만 하면 이번에 법사위 가지고 문제 서로 여야가 굉장히 다퉜잖아요. 법사위원회 결국 뭐 이제 야당이 갖고 가려 했습니다만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120일씩이나 그 법안을 놔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국회법도 좀 바꿔야 되고 국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도 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아까 이야기를 듣다 말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회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핵심적 사항이에요. 하나는 이제 대표 기능,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우리 혈세인 예산과 관련돼서도 그것도 법을 만드는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입법부가 아니라 무법부예요. 법을 안 만들어요.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면 빨리 경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다면 사회 통합법을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스웨덴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법을 만드는 거다. 다른 게 특권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보수인가요? 무보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좌관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웨덴 국회가요. EU 국가 중에서 생산력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중요한 자신의 본인의 기능,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을 대표한다? 이거는 있을 수, 그러니 잠깐만 국회 무역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반기 국회의장, 이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경험도 많고, 그리고 김대중 때 대통령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되는 이런 고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알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속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고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갈등 구조 속에서 어려운데요. 이것은 결국은 집권당이 결국은 무조건 청와대 눈치 보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은 협치는 날아간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가장 큰 원칙,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을 국회의장과 집권당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의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뉴스를 보지는 못하실 텐데 아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웨덴 국회의원의 무보수를 들으셨다면 지금 특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화들짝 놀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뭐 스웨덴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거기에 반의 반이라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의회도 처음에는 무보수로 출발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보수 다 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스웨덴 국회 많이 얘기하고 덴마크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회가 정치를 하는 곳인데 아까 갈등의 조정이라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정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사회 균열을 반영해서 뭔가 자꾸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그러면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등의 조정이 안 되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이고.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정말 제가 항상 국회 비판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국회를 비판하다 보면 정치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를 비판하다 보면 결국은 기득권이 유리하다 이런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 정치나 국회를 그냥 입만 열면 비판하는 거에서 비판적인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데 이제 정말 국회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부디 잘해주길 좀 저희 모두가 바라보겠고요. 이슈를 바꿔서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런데 정계 은퇴는 좀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죠. 왜냐하면 단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천과 체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다뤄오면 체험이란 말 쓸 필요가 없죠. 자신의 그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대중가요 하나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를 양인자 선생님으로 보는데요. 그 겨울의 찻집, 큐, 킬만젤의 표범을 쓰신 분이세요. 이런 구절이 나오면 첫 마디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감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빛으로 타올라야지.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 생각나 딱 떠오르잖아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참 저는 주목했고 사람 앞에 현상이라는 그거 없었어요. 예. 안풍, 노풍, 뭐 정풍도 있었지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드롬이 있었죠. 이거 굉장한 나름대로의 자산이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은 2011년 9월 30일 날 KPSI가 예. 서울 시민 7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했어요. RDD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때 제가 왜 이 조사를 해봤었냐면 도대체 안풍의 실체가 뭘까? 예. 왜 이 지지하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가 40.8%, 그 다음으로 기존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가 24.7,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3.1, 그리고 진보도 받은 중립이기 때문에 9.5.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뭘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그 안철수의 새 정치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해외에 나가서 예. 뭐 성찰도 하고 체험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안철수의 새 정치는 뭘까? 그때 회자됐었잖아요. 예. 뭐 박근혜의 창조 경제가 뭘까?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뭘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회자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채워서 예. 정말 안철수식 정치 그리고 새 정치 국민에게 주는 희망이 뭔가를 채워온다고 하면은 저는 언젠가는 결국 뭐 국민들이 예. 안철수에 대해 의원에 대해 전 의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다당제 체제의 신호탄을 사실 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당분간은 물러난다는 건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워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 말에서 뉘앙스가 돌아오겠다라는 게 굉장히 의지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정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정계에 돌아올 수 있어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상황의 변화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정계 은퇴라는 말은 결국 쓰지 않았잖아요. 단어를 쓰질 않았고 소환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근데 소환하니까 돌아온다라고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원래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는 많은 족적을 남긴 것 같아요. 7년 동안. 창당도 여러 번 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시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만들었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창당해가지고 돌풍도 일으켰고 말이죠. 예. 지난 대선도 나왔고 7년이란 짧은 기간에 아까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 거의 정치 경험이 40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7년밖에 안 됐어요. 예. 2011년도 그때 박원순 양보를 서울시장 그때 이제 양보부터 이제 안철수 현상, 새정치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극중주의란 말도 했었고 예. 이제 그 중도를 가겠다라고 해서 또 극중주의가 뭐냐 그래서 또 한창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남긴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모두의 국회의장 그 얘기 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나 정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새정치의 내용만 채운다면은 그게 안철수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역시 저는 지나치게 다당제를 너무 의식할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그 프레임을 너무 다당제에 이렇게 꽉 묶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국민들의 민심의 소재 뭔가, 아주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뭐 저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사실 보수가 진리멸렬했잖아요. 저는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감히 충고 드리고 싶은 게 충고란 말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새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구정치에 빨리 다가갔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독일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새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무엇을 바랬던 것인지, 그리고 중도를 너무 의식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너무 이념적으로 진폭이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진보적인 발언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앞서 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다당제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중도를 의식하고 또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그런 점도 읽혀졌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바랐던 많은 유권자들의 실망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철수의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흥미로운 통계 자료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88년도 13대 총선에 되고 나서 예. 2002년도에 됐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92년
총선에서 되고 2007년도가 됐으니까 예. 천하의 박근혜가 14년 걸렸어요. 98년 재보궐선거 들어와서 2012년 됐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뭐 2012년에 초선됐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이 했다고 한다면 2017년, 14년 걸린 거예요. 평균 14.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호흡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치어나간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전 의원에게도 충분한 저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관련돼서 정말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두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항상 기억 속에 안철수는 남아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정말 2년이 걸지 3년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성찰하고 채워진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또 언제든지 안철수는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적 판단을 조금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예. 복귀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안철수가 나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YSDJ의 그러한 그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판단이라든지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이 지역과 이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더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지금 한 14.8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대선이 이제 3년 뒤에 일어난다고 보면 지금 한 11년에서 12년 하신 분들은 내심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이 후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호흡을 너무 짧게 가져서 내년 후년 총선 전에 분명히 정계 개편 움직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나 정당 체계 변화 같은 것들이 예상됐는데 일단 총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정당 구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그때 일입니다만 예. 어떻게 이제 안 전 대표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흡을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 교수 말씀처럼 너무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할 때 또 공간을 찾으려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 아직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 내가 잊혀지겠구나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필요가 좀 있어요. 완전하고 철저하게 잊혀져야 돼요. 잊혀지려면. 네. 그래야지 이제 유권자들이 그 안철수는 어딨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 1년여 있는데 다시 또 복귀하는데 자꾸만 정치권에 보도되고 이러면요. 저는 그건 긴 호흡이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보다 안 전 대표가 호흡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전 의원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